유영민 비서실장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백신 확보한 걸 못 믿는데 11월 달까지는 70% 접종을 완료해서 이제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대통령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백신을 맞으면 모든 사람이 항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한 80%만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70% 인구에 이 백신을 접종을 하면 실제로 56%. 생기는 거는 70% 곱하기 80%. 80%에서 56%만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 70% 목표에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단 면역이 생기는 7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90%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72%. 그래야 90 곱하기 80에서 98이 72.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다들 뭐 점점점.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알려지면 좀 더 계획을 제대로 좀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월 29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밤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대구에서 환자가 폭증을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대구로 와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랬지.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3월 1일 날 새벽에 대구로 떠났죠. 그래서 교육받고 방호복을 입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환자 진료를 하고 나서 나왔을 때 이 옷을 벗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무서웠냐면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 옷 바깥이 전부 오염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옷을 벗다가 자칫 이렇게 살갗에 닿으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안전한데 옷을 벗을 때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옷 바깥을 이렇게 살갗에 안 닿이고 옷을 벗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해볼까? 그래서 보통 한 2~3배 정도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옷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두툼한 면이어서요. 그 수술복을 흠뻑 젖게 만들려면 물 한 바가지 부어서는 안 돼요. 아마 한 두 바가지 부어야지 그 정도로 젖을 텐데 제가 보니까 땀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죠. 그래서 환자 병동에서 나와서 다른 의사들이 있는 병동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진 찍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했으면 얼굴 표정이라도 좀 뭐 신경 쓰고 그러면 아마 표시가 났을 텐데 그냥 좀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심각하게 걸어서 갔는데 그 사진이 찍힌 겁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소개되고 나서 저는 제가 무슨 뭘 했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의료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전 국민들이 아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이제 선거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리고 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대구 동산병원에 와서 또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제가 사실은 그 단일화하기로 한 그 당시 또 문 후보와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세를 40번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안 도와줘서 졌다고 왜곡을 하더라고요. 그건 문재인 쪽에서. 인류 민주주의 역사 중에서 안 도와줘서 진 후보가 있어요? 안 도와줘서 졌다.
자격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이 이렇게 다 설득력 있게 통용된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게 이게 선동과 조작의 힘이구나. 이제 그걸 또 느꼈었고요. 오늘이야 말할 수 있다. 그 수요일 날이 아마 대선이었을 겁니다. 네, 수요일 대선. 근데 일요일 날 제가 그 후보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네.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승리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승리를 하실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 정도로 공헌을 했으니까 공동정부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제안이라든지, 또는 그걸 원해서 오시는 분들부터 포함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또 그때 도와주기로 할 때, 제가 약속을 굉장히 잘하네요. 대국민 약속을 그냥 저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의종군 하겠다고 한 사람이니 멀리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 그래요? 투표 날이죠. 네. 투표 날 투표했고요. 예.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보니까 네. 그 투표 날 아침에 투표도 안 하고 떠나서 그 선거에 굉장히 막대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2013년 12월에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대한 회고죠. 거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출국하는 것도 안 후보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할 경우에 연락 채널도 알려줬습니다. 그로서는 선거 후에 있을 여러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승리할 경우에 공동정부나 연정구상 같은 예상되는 민감한 논란의 중심에 그가 서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직전 대선이죠. 2017년. 2017년 1월에 다시 또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이 묻는다. 네. 그건 대담집입니다. 네, 대담집. 거기서 질문자가 이제 문 후보께 물어요. 그때 만약 안철수 의원이 미국 가지 않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 후보가 그런 식의 아쉬움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함께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저 질문하는 분이 왜 안 붙잡았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단일화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문이 답변이 제가 안철수 의원 아니니까 그 이유 알 수 없죠. 그건 그분의 목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책으로 증거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요. 예, 그래서 드루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네.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양념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얼굴이 양념치킨 범벅이 돼가지고 처음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양념이 너무 많이 묻어서. 지금 그래서 겨우 이제 눈 좀 뜨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묻어 있는데. 무릎팍도사. 예. 그때 안철수도 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으로서의 도리, 신의, 약속 이런 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무릎팍도사 찍을 때의 전화, 2012년 때 정말 억울하지만 유세를 도와줬던 그때 안철수나
이번 2021년에 오세훈 후보 도와줬던 안철수나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댓글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너무 돈을 아낀다는 말들이 있던데요. 저 사실 정치할 목적 없이 정치하기 훨씬 전에 그 안랩 지분 절반을 떼서 기부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죠. 그 당시가 치로 1,500억 정도가 돼서 그걸 기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원자력 공학과 소형 원전 만드는 연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반하는 정책. 예. 뭐 열심히 지원하시는. 그래서 반정부적인 활동을. 예. 저는 친대한민국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과학기술인데, 정부의 정책이 안 맞아서 연구비를 못 받거나 또는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투자를 못하는 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저 연구비를 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짠돌이라고 공격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보면 10,000원도 기부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당연한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린 게 탈선 외교에서 정상 외교로 복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는 한미 동맹이 근간이 된 상태에서 뭔가 다른 거를 해야지 지금처럼 예전처럼 친북, 친중, 반미 노선 이건 우리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 한미 미사일 협정 종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중거리 미사일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면 그게 사실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까지도 만들면 완벽하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자강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군사적 자강이 가능하다. 예, 군사적 자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번에 보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외교와 안보 정도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지평을 넓혀서 산업, 경제, 기술까지도 또는 뭐 백신까지도 다 지평을 넓혔거든요. 네. 이건 사실 저는 정확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이 세계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는 메가 트렌드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중 신냉전이잖아요. 네. 미중 신냉전의 핵심은 미소 냉전처럼 군사 패권 경쟁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경제 패권 전쟁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요. 서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오고 세계 표준을 가져오고 중국을 배제하고도 과연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안 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청와대 회담에서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게 첫 번째,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하고 틀린데 이거 과연 미리 사전 협상하고 해서 우리 정부의 뜻이 관철된 결과인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답을 안 했습니다. 또 답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 민주당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기조하고 다른 합의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 합의 사항을 존중을 하고 국회에서 이것이 실행으로 옮기는데 적극 협조할 건지 그런데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한테는 제일 충격적이고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상징적인 것이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만든 메신저 RNA 백신 개발 과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와 나노의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융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거기서 이제 더 놀란 건 정치입니다. 이거를 정치에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정치가 알아서 다 제거해 주고요.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실패해도 안 물어줘야 된다고 돈을 투자한 게 정치 쪽이죠. 그래서 보통은 10년 정도 걸리는 백신 개발이 1년도 안 걸려버렸어요. 이거는 기술하고 정치의 융합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이렇게 정치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사람을 살린 거거든요. 전 세계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대의가 이번에 정권교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야권 단일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건 뭐 모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 요소가 국민의힘,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네.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뭐 편의상 트로이카라고 부르죠. 이 트로이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뽑으면 시너지가 날 텐데요. 이제 그 과정을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있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때 이 5분이 서로 국민 앞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트로이카 체제에서 나는 어떻게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겠다.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비전들의 경연장이 되면은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찾아오셔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합당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2가지 사정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만 의원총회는 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의 의사결정기구는 일반적으로 최고위원회의나 아니면 지금 비대위인데요. 예. 비대위원들 중에서 반대가 꽤 있답니다. 뭐 왜 누구 지시받고 반대하는지는 뭐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만약에 거기를 설득을 해서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한다고 할 때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과연 표를 얻는데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찬성하시고요. 통합전당대회 하자고. 네.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고 의견들이 다 다른데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차기 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수금은 정권 교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1년짜리 서울시장 선거가 보통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점은 이걸 야권이 못 이기면 다음 대선 때 정권 교체를 못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자체가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이 그래.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돼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수금을 하려면 내년에 누가 되든 야권이 정권 교체하면 이번에 제대로 수금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저는 무슨 역할이든지 하겠다는 각오가 누구보다도 크다. 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대선이 지금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러죠. 선거 기간 3개월이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9달이면 거의 한 3배 정도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 1500년에 걸친 일이 이제 9개월 동안 생길 텐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저는 정말 무슨 역할이든지 하겠다. 제가 문지기가 되는 것이 가장 그 당시에 적합하다면 저는 문지기 하겠고요. 네. 선수로 뛰라면 그게 뭐 주연일지 조연일지 알 수는 없지만 선수로 뛰어서 어쨌든 목표는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 그게 그 시작은 벌써 작년 말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의 승리가 결과가 아니고요. 시작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라 완성은 내년 대선이 완성입니다. 일단은 뭐 5글자로 하면 국운 믿는 자로 하겠습니다. 국운 믿는 예. 자. 만약에 대한민국에 국운이 있다면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될 겁니다.